전 세계가 중국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 생각하는 건 다르다. 그 현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와 있어요. 지금 중국의 부상이 뼛속 깊이 들어와요. 트럼프가 뭐 도덕적이고 뭐 정치적 그런 거 다 떠나서 난 중동 문제에서 보면 지금 역대급 대통령 중에서 가시적으로 팔레스타인 국가라는 문제에 더 가깝게 가는 유일한 대통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관심 가진 것은 중동 문제만 관심 가졌습니다. 뭐 다른 거야 뭐 자기 나라 얘기니까. 근데 뭐 하나 눈에 띄는 거는 미군 장병이 한 140만 명 정도 되나 봐요. 140만 명. 140만 엄청 많네요. 예, 엄청 많죠. 근데 1인당 뭐 한 260만 원 정도의 경력금을 지급하겠다. 뭐 이렇게. 모든 160만 명 145만 명. 145만 명. 예, 돈이 엄청 많이 들 텐데. 엄청 많이 들 텐데. 예, 뭐 근데 돈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 바이든 즉 민주당 정부에서 고생을 했는데 내가 집권하면서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강해졌다. 그러면서 내가 전쟁을 8개나 끝냈다. 취임한 지 10개월밖에 안 됐는데 전쟁을 8개나 끝냈고 그다음에 더 진짜 재밌는 얘기. 3,000년 만에 중동의 평화를 가져왔다. 3,000년 만에. 3,000년이요? 3,000년. 와. 스케일이 커요. 3,000년은커녕 1,100년대 한 지금에서 한 900년 전에 저 십자군 전쟁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3,000년 만에 처음으로 처음 전쟁이 시작된 지 3,000년 만에 3,000년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계산했는지 3,000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평화가 왔대요. 어쨌든 전쟁의 땅이었던 중동에 내가 평화를 가져왔다. 네. 그리고 이란 핵 문제도 정리했다. 이란도 핵 없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뭐 얘기가 뭐 보는 시각에 따라는 다르겠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 진행 중이고 하마스 헤즈볼라 테러 아직 진행 중이고 후티 반군 있고 이란 이스라엘 2차 전쟁 시간 문제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시리아도 지금 날리고 제가 볼 때 해결이 된 것 같진 않은데. 네, 근데 뭐 10개월 동안 8개 했대잖아요. 제가 도하 또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도하 지난 12월 6일에서 7일 도하 포럼 23차인가 그랬거든요. 이번에가 정책 결정자라든지 우리의 이목을 끄는 사람들이 나와서 국제 정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나왔습니다. 아마 첫 번째 아내에서 낳은 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래요. 예,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어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일반적인 정치인들과 문법이 다르고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과를 내고 있다. 예, 그래서 전쟁도 이렇게 많이 끝내지 않는 똑같은 얘기합니다. 10개월 만에 8개 끝냈다고.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트럼프가 보통의 정치인과는 다르다. 문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결국에는 딜을 성공해낸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긴급 대국민 연설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지만 이거 혹시 뭐 앱스타인 관련 뭔가 중대 선언이 나오는 건가? 아니면 뭐 베네수엘라 전쟁 관련해서 뭐가 나오나 했더니 저도 살펴보니까 바이든 때 경제 못했는데 내가 경제에 많이 좋아지게 했고 군인분들한테 이렇게 돈을 주겠습니다. 관세로 많이 벌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얘기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난번에도 다뤄주셨지만 지난달에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과 더불어서 앱스타인 사건이 마가지층 분열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야 이거 좀 어떻게 군인들한테 돈 뿌려가지고 좀 어떻게 만회보려는 거 아니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나 앱스타인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오히려 더 분란만 생기거든요. 괜히 그거를 나중에 어차피 이슈될 걸 미리 내 입으로 말할 필요 없어요. 근데 한번 19일까지인가 모든 그 자료를 일단 공개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뭐 2가지죠. 그거 걸려 있는 게 없나? 생각보다 약한 건가? 물타기 한 건가? 아니면 미리 나오기 전에 다른 거로 시선 돌리는 건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자화자찬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뭐 자화자찬하면 이 정도 해야 돼요. 아니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댓글을 봤는데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의회에서 앱스타인 관련 수사 자료를 미국 법무부가 12월 19일까지 공개할 것을 의회에서 법으로 가결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지 않고 승인을 했거든요. 네, 거부권 쓰면 더 이상하죠. 그러면은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뭐 공개하라는 걸 승인했다는 거 보면 의외로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있는 거 뺄 수도 있고요. 뺐을 수도 있죠. 그건 모르죠 뭐. 지금 이 와중에 미 경제학계의 거물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민주당 시절이죠. 재무장관을 역임했고 하버드 대학 총장으로 활동했던 거물 레리 서머스. 그러니까 경제학회에서 영구 퇴출되었다고 하고 앱스타인이라 내가 좀 어울려서 미안하다. 약간 애매하게 이야기 남기셨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앱스타인과의 관련이 이번에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데이트하는 법이라든지 뭐 여성들 꼬시는 법이라든지 그런 좀 추접스러운 일을 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좀 확실히 연관됐다. 예, 미성년자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또 평소에도 성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최근에 문제가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궁지에 몰렸고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물러난 것 같아요. 근데 그 앞으로 이제 무슨 경제 활동에 관계된 모든 활동 못 한다. 예를 들면은 뭐 경제학 잡지가 있으면 거기에 평가 심사위원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참여 못하게 이제 다. 네. 제가 이 레리 서머스를 기억하는 이유가 21년 초에 그 미국이 금리 인상할 때 논란이 있었거든요. 전 이제 부동산 투자하니까 그때 나는 판단이 잘 안 서는데 전문가들은 뭐라 하나 봤더니 레리 서머스는 지금 금리 빨리 올려야 된다. 지금 인플레이션 장난 아니다라고 했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대표적인 진보 지식인 폴 크루그먼 아저씨는 뭔 소리야. 인플레이션 일시적이고 금리 안 올려도 돼. 제가 폴 크루그먼 말을 노벨 경제학상 받아서 잘 맞추지 않을까 했다가 틀렸거든요. 그 레리 서머스가 짱이구나 했는데 이 사람이 추잡스러웠네. 좋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의 간사인 로버트 가르시아 하원 의원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에스타인 유산에서 확보한 사진 중 일부는 여성의 상태나 상황이 매우 충격적이었고 강간 혹은 이런 정말 미성년자 성 관련해서 연관된 사진이 분명히 있었다. 사진 9만 5천 장 중에 2만 5천 장을 검토를 했는데 앞으로 며칠 또는 몇 주 안에 추가 사진을 공개할 예정이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9만 5천 장이나 사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막 제가 보니까 민주당 언론이나 민주당 정치인들은 막 트럼프 대통령 같이 찍어 막 올리는데 보니까 사실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같이 찍었다 여자들이랑 뭐 이제 이러니까 이 정치 공세라는 얘기도 있는데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클린턴 전 대통령 민주당 영국 앤드류 왕세자, 빌 게이츠, 우디 앨런, 그다음 공화당 관계자들 이렇게 쟁쟁한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쪽이든 밝혀지면 치명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양쪽 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또 편집된 상태로 기밀로 분류해서 제대로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관련이 됐다 하더라도 그런 민감한 것들은 공개 안 될 수도 있겠죠. 다른 걸로 분류돼서.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음모론은 민주당, 공화당 솔직히 다 관련이 있는데 적당히 희생될 사람 레리 서머스 같은 사람 좀 희생시키고 나머지는 국가 기밀로 또 분류하면 공개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법이. 그냥 좋게 묻어버리려고 또 그때 민주당, 공화당 다 찬성했거든요. 그러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정치 쇼 아니냐. 그럴 가능성이. 마무리 국면 가고 딴 걸로 가자 서로. 교수님도 좀 그런 쪽으로 보시. 예, 뭐 정치에서는 모든 게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저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인권도 정치에 관련되면 왜곡되듯이 진실도 정치와 관련되면 정치적 이득과 관련되면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물타기가 가능하죠. 그 일반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놈이야 다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싫은 말이 그놈이야가 싫거든요. 그러니까 그놈이가 아니라 그놈하고 저놈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거는 구분을 해야지 우리가 정의가 서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놈이다. 뭐 정치라는 게 다 그렇지. 그렇게 해버리면 정치 발전 없어요. 그러니까 아프더라도 이건 사실은 만약에 정상적인 아프더라도 드러내고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되는데 못하겠죠. 교수님 그러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도 하락하고 관세 이슈, 인플레 이슈 때문에 어쨌든 미국 내에서 입지가 공화당 내에서도 막 반대파 얘기가 나오고 최근에는 비서실장 여성분이 트럼프 대통령 알코올 중독자 같다는 얘기까지 하셔가지고 지금 참 이게 쉴드 치는 발언 와중에 나온 거긴 하지만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트럼프 정부의 지지율 하락이 중동과 이스라엘, 이란 요 중동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좀 어떻게 될까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을 중동 문제에서만 본다면 가장 최근 한 10년 이상 효과를 낸 대통령은 맞아요.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문제에 진전을 많이 시켰다. 트럼프 대통령. 어떤 면이냐면 이스라엘이 꼼짝 못하도록 하는데 트럼프만큼 지금 효과적인 대통령은 없어요. 바이든은 끌려다녔고요. 오바마는 안 부딪히려고 피해 다녔고, 예, 오바마는 아예 이스라엘이나 얘네들이 내가 할 걸 반대할까로 생각했기 때문에 걔네들을 빼고 했고요. 핵협상 그렇게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결국에는 안 됐던 게 자기 반대한 사람들 몰래 피해 사는 바람에. 내 이스라엘 입장에 하나도 반영 안 됐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안 됐으면 갈 수 있었겠죠. 근데 정권 교체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반대 힘으로 가버리는 거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만큼은 지금 쉽게 말하면 저 요즘 트럼프 대통령을 이스라엘의 담임 선생님이라고 부르거든요. 담임이 굉장히 지금 막 반장인 네타냐후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혼내기도 하고 얼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긴 해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트럼프가 하는 면이 있어요. 그 트럼프가 뭐 도덕적이고 뭐 정치적 그런 거 다 떠나서 난 중동 문제에서만 보면 지금 역대급 대통령 중에서 그래도 뭔가 지금 가시적으로 팔레스타인 국가라는 문제에 더 가깝게 가는 유일한 대통령이 아닌가 생각돼요. 그전에는 얘기는 했지만 그 근처에 갈 만큼 활동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바마를 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오바마를 입진보라고 생각하거든요. 말로만 진보다. 무능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더 무능한 건 바이든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을 오토팬이라고 요즘 부르고 대통령이 사실상 아니고 그 치매 걸렸는데 그쵸. 주변에서 이용해 먹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런 면에서는 중동에서 지금 뭔가를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대통령보다 높게 평가합니다. 오바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오바마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이 피벗 투 아시아라고 말하면서 전략적 인내라는 말로 북핵 문제 방치하고 중국 문제 방치해서 지금 아시아 중국이 이렇게 크고 북한이 핵 개발했다고 보이는 시각도 많더라고. 중동은 아예 싫어하는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이러한 협상을 해서 네. 평화의 기틀을 마련했으면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미국이 가도록 만들어야 했었는데 오바마 무너지니까 다 무너진 거잖아요. 예, 그리고 오바마가 이란 핵 협상을 성공을 했지만 금융 제재 같은 거 못 풀었기 때문에 사실상 말만 잔치였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트럼프는 아무튼 뭐 지금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점수를 내려고 그러고 물론 본인이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진짜 하나 줬으면 좋겠어요. 주고 그냥 팔레스타인 문제라도 해결하면 좋죠. 그래도 교수님이 보실 때는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지금 트럼프만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하려고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뭐 말들은 다 움직였는데 팔레스타인 평화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네타냐후의 팔을 비틀면서 약점까지 잡아가면서 휴전도 그렇게 한 거잖아요. 너 휴전 안 하고 가만 안 둬 이런. 근데 휴전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네타냐후는 가장 큰 실수가 까따르 공습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 약점이 잡혀가지고 결국에는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미군 동맹 기지가 있는 곳을 공습해 버렸죠. 네. 그래서 그러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데서 저희는 차라리 트럼프한테 뭐 상을 주고 중동 문제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교수님 지난달에 저희가 얘기 나눴을 때 미국이 역대 대통령 특히 트럼프도 앱스타인이 이스라엘 모사드 요원의 이 사주를 받은 사람일 수 있는데 거기에 약점 잡혀서 미국이 질질 끌려다닌다고 했는데 트럼프가 이스라엘에 힘도 못 쓰고 이스라엘 편만 드는 게 아닌가요 지금 중동에서? 아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하기 싫은 것도 강제로 안 치기도 해요. 지금 네타냐후를. 네타냐후가 하기 싫어하는 걸 트럼프가 강제로 하게 한다. 네, 억지로라도 하게 하는 게 이 가자 협정, 가자 평화, 그 휴전안이 그런 거예요. 그럼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평화가 진심이 행동적으로는 나타나고 있는 그게 거네요. 이제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노벨 평화상 때문에 진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아무튼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일단 전쟁을 멈추게 한 건 맞아요. 큰 전쟁을 멈추게 한 건 맞는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바이든과 완전히 비교되죠. 바이든은 계속 뭐 말로만 뭐 비례적인 보복을 하라고 그랬지만 이스라엘이 그렇게 할 때도 완전히 제압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트럼프도 무기 많이 줬습니다. 줄 만큼 많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완전히 막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임자들에 비해서는 뭔가 가시적인 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지금 앱스타인 이슈가 이게 저희가 아까 얘기 나눠봤지만 이게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뭐 누가 연루되는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지금 미국 국민들이 납득을 전혀 못한다고 하는데 요게 핵폭탄처럼 터져서 트럼프 지지율 더 떨어지면은 이게 중동 쪽에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뭔가 평화를 좀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트럼프의 위기를 중동 문제 평화 뭐 이런 거에 가장 큰 건 미국의 정치하고도 많이 연관돼 있거든요. 아무래도 미국이 투사하는 힘이 아직까지는 크니까 그러면 이제 중간 선거가 다가오면서 위기가 올 것 같아요. 내년이 중간 선거 아닙니까? 예, 내년 미국은? 11월이죠. 중간 선거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패배한다 그러면 이제 힘 빠지겠죠. 그러면 이제 중동은 또 지 멋대로 가겠죠. 그럼 또 막 이스라엘 전쟁하고 이란도 막 또 핵 개발하고 막 날치겠네요. 이란 문제는 내년 11월 선거 이전에 뭔가 가시적인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시각에서는.
예를 들면 이란이 핵 개발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 농축하는데 뭐 기술이 더 늘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좋을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11월 전까지는 이란 이스라엘 문제가 한 번 더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연관이 의외로 없어서 지지율이 확고해지고 마가가 역시 트럼프 대통령 저 더러운 일에 엮이지 않았어 하고 잘 이 위기를 극복하면은 반대로 좀 중동 쪽에 뭔가 좀 미국이 좀 강력한 영향을 더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거보다도요, 마가 팬들이 지금 좀 나눠져 있는데 그중에 지금 트럼프 쪽에서 벗어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 데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개입을 안 하고 우리 돈 안 쓰는 게 맞는데 왜 자꾸만 이스라엘에게 돈을 쓰냐. 이게 이제 마가의 핵심 멤버들이었던 스티브 배넌이라든지 터커 칼슨이라든지 찰리 커크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예, 그런 마가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균열이 생겼다는 거죠. 트럼프 말이라고 다 동의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너무 마가 치고는 이스라엘 두둔한다. 근데 지금 교수님은 트럼프 정도면 중동에서 미국 대통령 중에 이스라엘 팔 비틀 정도로 미국 말을 강제하는 이런 대통령 없었다고 했잖아요. 네, 아마도 지금 최근 SNS에서는 그런 평가를 많이 하는데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반이스라엘적인 대통령이 존 F 케네디였다. 그래서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이런 음모론을 얘기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아무튼 유대인과 사이가 되게 좋아요. 특히 미국 내 유대인과 사이가 굉장히 좋고요. 최근에 그 미리암 애들슨이라고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트럼프 대통령을 그렇게 지지했던 애들슨이라는 대부호가 있어요. 네.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났거든요. 근데 그 미망인이 여전히 지금 트럼프의 가장 큰 손이에요.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당신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 더 대통령 더 해라. 내가 그러면 2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하겠다. 선거 자금으로. 왜냐면 이 사람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나라가 자기는 미국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중요한데 이스라엘이 가장 잘 해줄 사람은 트럼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양쪽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그래도 트럼프가 있으니까 이제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에 단초를 좀 만들고 있는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하고 저도 그렇고 성경경 교수도 그렇고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또 미리암 애들스 같은 그런 사람들은 이 사람이야말로 지금 우리 이스라엘 가장 필요한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그 주니어 트럼프가 한 말이 맞네요. 트럼프 대통령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조금 이스라엘 편을 덜 들어주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들다가 다른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이 얼마나 잘 들어주는데 이는. 복잡한 정말 다양성을 가진 인물이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임기를 좀 지지율을 가지고 이렇게 레임덕 없이 가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유리할까요, 교수님?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바라보는 눈이 그렇게 나쁘진 않기 때문에 변화가 있는 것보다는 일단 좀 틀 잡아놨으니까 좀 천천히 가되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으로만 있을 때에만 대통령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 안 좋게 하는데 뭐 우리한테 안 좋게 하고 막 변덕스럽게 하고 뭐 그래서 우리 힘들게 하면 뭐 그 사람 대통령 되면 좋겠습니까? 그냥 빨리 쫓겨나는 게 좋겠죠. 근데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트럼프 정부한테 중요한 거는 트럼프의 기준은 얘가 아니면 이 나라가 미국의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보는 거거든. 근데 이 이야기를 보기에는 지금 한국은 내치기에는 아까운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핵잠수함도 개발 승인해주고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있을 동안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건 다 얻어내야죠. 그동안 못했던 거. 네. 좋습니다. 이것도 이제 19일 날 사진이 공개된다고 하니까 교수님 만약에 19일 날 공개됐는데 진짜 엄청난 게 있으면은 와, 그러면 이제 머리 주파를 다시 막 다 돌려야죠. 이거 어떻게 되나 이거 어떻게 되나. 교수님 만약에 엄청난 게 내일 있으면 네. 저랑 전화 인터뷰 한번 네, 하시죠. 그러겠습니다. 저한테 꼭 연락 먼저 해주세요. 네. 보시고 이거는 해야 된다 하면 네. 약속하신 겁니다. 시청자분들이랑. 별게 없으면은 인터뷰 안 하실 거다. 네, 별게 없어야 할 텐데. 좋습니다. 교수님, UAE, 사우디, 요르단을 방문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3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했다고 밝히면서 팔레스타인 이국가 해법을 지지하고 중동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하는데 이게 좀 어떤 얘기입니까? 저희들 그 대만 인정 안 하는 거 맞지? 그 물어본 겁니다. 사우디나 이런 국가들이 우리는 중국 하나밖에 없어. 그 얘기하는 거죠. 요즘 이제 대만 문제로 다카이치도 일본에서도 좀 건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심기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기하고 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단속하는 거죠. 하나의 중국, 하나 중국, 오케이? 예, 그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중동에서는 하나의 중국 맞아 해준 거예요? 그렇죠. 아랍국에서는 해준 거죠. 아랍국가에서 해준 거죠. 아랍국에서 해준 거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
또 아랍 국가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또 많이 했었죠. 그동안에는. 예를 들면은 이란과 UAE가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섬이 3개 있거든요. 소툰부, 대툰부, 아부무사. 이제 영유권 분쟁이라는 말 자체를 이란에서는 싫어해요. 영유권 분쟁 없다. 그럼 우리 땅이다. 근데 이제 아랍 국가들은 영유권 분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아랍 국가들이 원하는 대로 한마디씩 해줘가지고 이란이 좀 막 뚜껑이 열리기도 했어요. 이게 사실은 지금 다카이치 일본 총리하고 중국 시진핑 주석 간에 어떻게 보면은 국제 분쟁인데, 최근에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대만 전쟁 개입 발언 플러스 우리나라의 독도는 일본 땅이다, 망언으로 중국과 극도의 대립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한국하고 미국에서도 분란을 만든다는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끼리 뭉쳐도 모자를 판에 뭐 하는 거냐, 어떻게 왜 한국 팀킬하냐. 근데 이스라엘 이 발언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중동 패권을 좀 관리하려는 미국을 지금 일본이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는 그냥 그 발언을 하면 지지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철회하지도 못하는 거고, 지금 철회하면 또 깎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좀 뭐 실언이었다는 말도 못 하고 있고. 근데 아무튼 굉장히 재미는 많이 봤어요. 그건 아마 뭐 이스라엘, 미국과 그런 관계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건 뭐 독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뭐 이스라엘과 연결시킬 필요는 없고요. 건드려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발언이 올라가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뭐 그걸 할 만한 능력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면서 말로는 뭐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 얘기를 주장하는 분들 얘기는 그거거든요. 지금 왕이 외교부장이 요번에 아랍 순방 가서 최근 몇 년간 중국은 사우디와 이란 간 외교 관계 재개를 중재하고 팔레스타인 내 화해를 촉진했으며 중동 문제 해결에 건설적으로 참여했다. 아랍 국가들의 자주성을 중국이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중동 국가들의 영향력을 끼치는 이제 뭐 경제 협력도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문제를 들쑤셔서 중국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중국 확인하러 가고 당근으로 막 이렇게 립서비스도 뭔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중동에서 괜히 그거 건드려가지고 미국이나 이스라엘 우리 영향력 떠뜨리고 중국이 막 자꾸 끼어드는 거 아니냐, 그 얘기거든요 지금. 근데 그거 상관없이 중국은 계속 하나의 중국과 함께 두 국가 해법을 항상 얘기를 해왔어요. 이스라엘하고 중국이 좀 사이가 안 좋아요. 거기 더군다나 지금 아마도 그 중국이 이번에 가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인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이 건드렸어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중국을 이스라엘이 대만 인사를 초청을 해가지고 최근에 이스라엘에서 뭐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중국이 발끈한 거죠. 아니 이스라엘은 갑자기 뜬금없이 왜 대만 인사를? 그러게요. 그러니까 무슨 군사 문제일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알려지는 바람에 중국이 이스라엘에 대해 굉장히 불편했고 아마 그러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금 날린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이 대만 인사를 초청했다는 거 하나의 중국을 지금 부정하는 거 아니냐? 네, 그렇죠. 하나의 중국 부정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중국은 계속적으로 가자 전쟁 이래로 중국 사람들이 중국에서 이스라엘 인사들에게 대해서 막 항의하고 막 그런 장면도 있었거든요. 대학 교수가 막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막 뭐라고 하기도 하고 군인들한테도 그렇고 양국 관계가 이렇게 썩 좋지 않아요. 중국에서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 그러니까 이제 너무 가자 주민들의 양민 학살이 너무 심하다. 전 세계 이제 다 보는 그거 얘기를 하는 왜 건데. 이렇게 전쟁하고 하냐? 네. 근데 이제 양국이 의외로 사이가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네. 두 국가가 별로 이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나쁠 리는 없죠. 나쁠 리는 없는데, 근데 이제 팔레스타인 문제 때문에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중국은 뭐 변함없이 지지해 왔고 두 국가 해법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편하죠, 이스라엘. 근데 중국도 신장 위구르에서 엄청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살을 하잖아요. 원래 내가 하는 거는 상관없어요. 내로남불이다. 네. 근데 중국이 신장 위구르에서도 중국이 여러 가지로 사실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은 비판하는 글을 꽤 오래전에 쓰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중국도 잘못이지만 중국이 그렇게 가도록 길을 터준 나라가 있죠. 미국인가요?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제관계,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인권이라는 말을 쓰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인권이 순수하게 인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정치인들이 얘기할 때는. 그 인권은 전부 다 자기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엮어서 하는 겁니다. 자, 신장 위구르를 제가 우리 시청자들이 잘 모르셔서 얘기를 할게요. 이라크 전쟁을 하고 싶었습니다, 미국이.
2003년에 안보리의 반대 없이 중국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중국이 원하는 걸 해준 겁니다. 2002년에 중국이 원하는 대로 동투르키스탄 독립운동 단체를 테러 단체로 지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어땠는지 아세요? 중국이 계속 미국한테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는 동투르키스탄 조직이 독립운동 조직이 테러 단체라는 증거를 하나도 찾지 못했다고 미국이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찾아요. 2002년에. 그래서 지정을 해준 겁니다. 그거는 거래한 거예요. 중국하고. 이라크 전쟁을 지지해준 대가로. 그렇죠.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 지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무기난 증거로. 생각해보세요. 신장 위구르 문제가 어제 오늘 있던 문제가 아닙니다. 1990년대부터는 계속 있었어요. 이 문제는 사실은 1945년 이래로 계속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중국 공산이 49년이니까. 중국이 신장 위구르에서 중국이 핵무기 있죠. 네. 핵실험을 한 50번 했거든요. 네. 거의 99%를 여기서 합니다. 거기 사람들 막 죽으란 얘기네요, 진짜. 롬누르산이 있는데 어느 정도로 잔인하게 했냐면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도 안전장치가 없었고 중국인들도 안전장치. 예. 실험을 한다면 실험 주변에 혹시라도 영향이 있는 지역은 통제를 하거나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핵 실험을 하는데 신장 위구르 사람들이 집에서 불꽃놀이처럼 봤다라는 거예요. 원래서. 그럼 다 방사능. 그렇죠. 방사능 피해. 롬누르산입니다. 롬누르산. 예, 그래서 그 낙진 때문에 오염되고 여성들의 3분의 1 정도가 불임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비디오를 일본 학자가 보고 기절했다라는 거예요. 기절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냐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신장 위구르는 자투리 땅으로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한 곳입니다. 굉장히 많이 활용한 것이고 나중에는 이제 이쪽 지역이 중앙아시아로 통하는 지역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쪽에서 중국으로 위험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을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를 차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2002년 이래로 그러니까 동투르키스탄 독립운동 단체가 테러 조직으로 지정된 다음부터는 이쪽 지역에서 움직이는 게 전부 다 말 조금이라도 반대하는 소리 하면 테러 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 거죠. 테러를 몰아볼 수 있는 거고요. 예. 그 단초를 미국이 제공한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다시 이제 또 동투르키스탄 다시 테러 조직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몇 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구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어나는 사람은 누굽니까? 신장 위구르 사람들이죠. 그렇죠. 예, 그럼 신장 위구르가 무슬림이니까 무슬림 국가들은 거기에 대해서 손을 흘면서 야, 왜 그렇게 하는 나라 있습니까? 봤습니까? 신경도 안 쓰죠. 안 쓰죠. 중국 돈만 받아 먹으려고 그러지. 그렇죠. 없죠. 근데 만약에 똑같이 신장 위구르처럼 만약에 우리나라가 아니면 미국에서 무슬림들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세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나겠죠. 이중잣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슬림도 이중잣대가 있고 비무슬림도 이중잣대가 있는 겁니다. 그냥 다 자기 국가 이익이 되면 묵인하고 안 되면 무시하고. 그런 사이에 이제 신장 위구르 이 지역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제 중국이 그렇게 많이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중국의 경제권은 통합이 돼 버렸고요. 통합이 돼 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제 여기 사람들도 뭐 독립이고 뭐고 나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신장도 그렇고 티벳도 그렇고 예전처럼 독립운동 뭐 이런 일기는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꺼진 건 아닙니다. 예, 꺼진 건 아닌데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최근에 그 신장 위구르 출신 여성분이 미국에서 좀 증언하시는 걸 최근에 인터뷰를 봤는데 중국 사람들이 정장 차림으로 수십 명이 들어와서 날마다 강간을 한다. 그리고 아기가 생기지 않거나 뭐 이렇게 낙태가 불임이 잘 이렇게 임신이 안 되면 뭔가 이렇게 불이익을 주고 그다음에 중국을 찬양하고 독립을 부정하는 걸 하지 않으면은 뭐 정말 구타와 감옥 인권 유린이 끊이지 않아서 거기서 이제 간신히 탈출했다고 하시는 증언을 봤는데 그게 뭐 몇십 년 동안 있었던 건데 지금 미국이 조명하는 것도 정치적인 그런 계산이 있는 거란 말씀이죠. 현실 계산이죠. 옛날에도 있었는데 그때는 무시하다가 무시했었죠. 결국에는 인권이라는 거는 정치인들의 인권은 이제 순수한 인권이 아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인권과 정치적인 인권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이 인권 얘기하면은 일단 의심해봐야 돼요. 그럼 반대로 지금 중국이 팔레스타인 이국가 해법, 뭐 이스라엘 저기 잔인한. 근데 이제 팔레스타인 문제는 조금 다른 게 팔레스타인은 전 세계적으로 그 두 국가 해법을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신장 위구르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잘 안 하죠. 그러면은 교수님 그 다카이시 사나의 총리가 최근에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분과 사우디 국부펀드의 회장 자격으로 이제 이분이 참 주최를 했다고 해요. 도쿄에서 열린 미래투자 이니셔티브 행사에 사우디 투자 관계자가 다수가 왔다고 하는데 이때 다카시 사네 총리가 입 닥치고 전부 일본에 투자하라
라는 직설적인 화법을 쓰면서 중동 국가에 일본 투자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어떤 행사였고 좀 일본 그러니까 뭐 투자 맞아요. 투자 증진 행사인데요. 그래서 모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대표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세자로 간 게 아니라 그 아마 회사일 거예요. 회사의 맞아요. 대표로 갔는데 국부펀드의 회장 자격으로. 회장 자격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투자해달라고 그러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모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이 만화 되게 좋아합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좋아해요. 그렇군요. 예, 그런 코드일 거예요. 아마 그 말이 닥치고 추세하다가 아마 그 일본의 뭐 진격의 거인인가 거기 나온 말을 뭐 패러그래프인가 뭐 그런 식으로 패러프레이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아니까 다들 이제 웃었다고 얘기는 나오는데 일본에 투자를 많이 하길 원하죠. 예, 그런데 이 투자를 많이 하길 원하면서도 일본이 중동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같이 하려면 뭐 기술 일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일본이 조금 박해요. 네, 박해요. 그리고 투자를 해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투자를 해도 수익률을 많이 요구를 해요. 제가 옹달책방에 투자를 하겠다 이거 100만 불 투자하는데 근데 나한테 두 자릿수를 좀 확장을 해달라고 얘기하면 그 100만 달러라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100만 달러 얼마 되지도 않는데 두 자릿수를 뭐 10% 20%씩 달라고 하면 너무하지. 10%. 예, 그러면 그렇죠. 왜냐면 100만 달러 받아가지고 두 자릿수 지금 이득 내는 것도 좀 자신이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UAE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예전 정부에서도 계속 그러고 많은 투자를 받았다고 그랬지만 결국 이게 투자가 현실화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그 마진율 때문에 그래요. 그게 보통 투자의 세계에서는 막 뭐 7% 수익률로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 큰 돈의 세계에서는. 네, 제가 왜 이걸 알게 됐냐면 아부다비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한국 기업이 하길 바란다고 했는데 한 6개월, 1년 지나도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분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아부다비 쪽에서 그랬더니 이유가 뭐냐? 두 자릿수. 두 자릿수. 보장해달라. 그래서 제가 복수의 그 저기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럼 우리가 저기 중동머니 막 좋아하지만 사실은 너무 과한 투자 수익금을 요구하니까 현실화가 어렵다는 거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렵죠. 협약만 맨날 하고 실제 돈 투자 안 협약하고 사인하고 악수하고 사진 찍고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그 돈이 실질적으로 운용이 되는 거에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이 네가 순방을 가잖아요. 그러면 뭐 MOU 얼마 했다 그러면 처음에 박수 쳐준 다음에 이제 6개월에 봐야겠습니다. 6개월에 계산 한번 해봐야 돼. 실제로 안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예, 지금 뭐 사우디도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봐야지 알아요. 예, 그러니까 언론은 일단 굉장히 집중 조명을 받잖아요. 그럼 점수 좋아지죠. 야, 우리 대통령 잘했다. 뭐 트럼프도 야, 여기 사우디에서 돈 많이 끌어왔구나 그러는데 이제 그때는 좋은데 그게 나중에 현실적으로 그게 정말 그만큼 들어왔는지는 더 두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일본 이렇게 또 총리께서 힘을 쓰셨지만 뭐 과거의 예를 봤을 때 일본의 별 투자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근데 현실화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모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일본에도 뭔가 할 게 있기 때문에 갔을 거예요. 그냥 시장이나 한번 알아볼까 하고 간 건 아니거든요. 예, 보통 뭔가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더 많은 거 받아낼 수 있는가 보고 가겠죠. 근데 일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이 약한 부분이 우리가 잘하는 부분이 우리는 기술 이전을 해줄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랍에미레이트나 이런 나라들이 좋아하는 거고, 근데 일본은 그걸 안 한다고 그러거든요. 이건 제가 아랍에미레이트 외국 차관이 한 얘기입니다. 차관님께서 직접 하신 거예요? 네, 그때 회의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차관이 있고요, 아부다비 사람들이 있고 일본 사람들이 쫙 있고 저 혼자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본 사람들이 쟤는 왜 여기 들어와 있지 했을 거예요. 예, 근데 그 차관이 제가 한국에서 왔다는 걸 알고 저한테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요. 한국말 할 줄 알아요. 왜냐면 카이스트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 인공위성 사업을. 그럼 이 사람들한테, 일본 애들한테, 야, 니네들 우리가 인공위성 사업할 때 왜 한국하고 하고 니네 일본하고 안 한 줄 알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본 애들한테 너희들은 우리 사업을 할 때 우리한테 기술 이전 안 해준다고 그랬다. 한국은 기술 이전을 해주기 때문에 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 얘기하는 건데 기술 이전을 해줘야 된다. 근데 기술 이전도 그때 재밌는 말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가져온 그때 뭐 일본 사람들이 준비한 거 있잖아요. 그거 우리
우리가 석유 이거 생산한 지 40년이 넘어. 우리도 충분히 노하우 있어서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 더 높은 기술을 얘기해봐. 얘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 예. 그러니까 그 재생에너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지간한 우리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선진국한테 배우고 싶은 거는 뭐냐? 일본이나 한국한테는 좀 더 나은 기술을 배우고 싶은 거거든요. 좀 더 획기적인 거. 그걸 같이 공유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막 퍼주다 보면 우리 걸 뺏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동과의 사업은 양날의 검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해야 되냐면 자신이 있다. 내가 갖고 있는 거 10개인데 너 3개 달라고? 오케이. 3개까지 줄 수 있어. 뭐? 5개 달라고? 뭐 이렇게 5개 줄 수 있어. 줘도 너 괜찮겠어? 아, 5개 줘도 우리는 더 나은 걸로 5개 더 만들면 돼.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 자신감이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일단 돈 받고 봐야지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반대가 됩니다. 지금 독일 자동차 산업이 중국한테 딱 그 꼴 나가지고 쫄딱 망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독일이 실패한 게 그거죠. 독일이 중국과 합작 회사를 할 때 중국에서 번 돈을 갖고 나가지 않는 조건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괜찮았죠. 왜냐하면 중국 차 못 만드니까 독일 3사가 들어가가지고 만들고 그다음에 부품은 다 독일에서 가져오잖아요. 괜찮았죠. 계속 그 시장에 갈 줄 알았죠. 중국은 어차피 내연기관은 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기에만 한 거거든요. 중국은. 근데 결국은 시장이 전기로 가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동안에는 중국에서 돈을 벌었는데 이제는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생기는 거죠. 무역 적자가. 다 중국에서 갖고 오니까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중국에 독일 사람들이 와서 차를 만들고 부품은 독일에서 왔는데 이제는 반대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독일이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그럼 우리도 중동에 계약할 때 당장 돈 준다고 막 기술 이전 너무 퍼주다 보면 우리도 그 꼴 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준비된 기업이 해야죠. 자신감 자신 있고 있게. 이거 주고도 우리 더 개발할 자신 있다.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나는 그냥 이거 줘버리고 나 끝낼래 뭐 그런 사업을 하던가. 아예 그냥 어차피 뭐 이렇게라도 이렇게 돈 버는 게 더 나아. 아주 그렇게 한다고 몰라도. 예, 왜냐면 중동 국가들이 원하는 거는 메이드 인 자기 나라거든요. 결국은 그 기술로 우리 거 만들겠다 결국에는. 그럼요. 전투기도 당장은 수입하지만 20년 뒤는 우리 거 만들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이 처음에 한국과 뭐 기술 개발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가 결국엔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KTX요. 프랑스가 안 해주는 거 결국 만들어냈잖아요. 예, 그런 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그렇게 그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만 그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중동 국가들도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마지막 질문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어쨌든 이렇게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모시면서 일본에 좀 투자 좀 해라. 지금 일본도 뭐 경제가 안 좋으니까 난리를 했는데 근데 이 와중에 일본의 숙박 시설에서 이스라엘 관광객의 숙박을 거부해서 이스라엘 대사관이 일본에 정식으로 항의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좀 무슨 내용입니까?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사람이겠죠. 팔레스타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숙박업체에서 거부를 했던 거예요. 관광객을. 관광객을.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아니 또 관광객이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서 발끈한 거죠. 다른 것도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이 사람 정치적인 뭐 그걸로 해가지고 뭐 그 숙박업소를 뭐 욕했거나 그런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 이유 하나만으로 난 그냥 저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나는 난 싫어. 예를 숙박 들면 우리 이해면 그죠? 뭐 이스라엘 사람 출입 금지, 뭐 한국인 출입 금지, 중국인 출입 금지,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거는 너무하네. 예. 그래서 이제 항의를 한 건데, 근데 제가 애청자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팔레스타인 문제 있잖아요. 이 팔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돕는 인도적인 운동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아요. 진짜요? 네. 그리고 일본이 팔레스타인 문제에 쏟는 정성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구호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구호금도. 이게 일본은 나름대로 저 팔레스타인 분들이 이국가 해법을 위해서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처럼 들리네요. 네, 일본 사람들은 우리 한국보다 팔레스타인의 대의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아마 숫자적으로 그리고 더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 안 좋아지지는 않을 건데요. 일본 정부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한국과 일본 중에 누굴 더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좋아하죠. 한국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본이 여러모로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스라엘과 그닥 그렇게 사이는 좋지는 않아요. 일본은 또 독일하고 2차 세계대전 동맹국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이 예전에 제가 그 기사 봤거든요. 아베 총리가 이스라엘에 저 외교 방문했는데 무슨 구두에다가 저 초콜릿을 담아서 줬는데 이게 또 엿먹이는 행위다. 그게 뭐 이상하게 제가 봐도 이상해요. 뭐 만찬인데 구두에다가 음식을 담아준다는 게 사람 씻는 구두. 우리는 말도 안 되죠. 우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게 진짜로 좀 나쁜 의도로 아니 그러니까 중동에서 신발 발 보이는 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그쵸. 네, 문화가. 이게 보면 이렇게
신발 구두 위에다가 안에다가 뭐 음식 담아서 먹으라고 주는데 제가 봐도 이거는 그 옛날에 그런 학교 하나 있었죠 우리나라에. 거기다 막걸리 부어 먹고 막 그냥 신입생 때. 신- 아우 더러워. 그거 무슨 뭐 젊은 혈기로 하는 거지. 아 혈기도 혈기지 그게. 아우 나 더러워. 생각만 해도 그때 더러웠어요. 어쨌든 지금 국제적으로 네. 야 일본하고 이스라엘 별로 안 친하다. 일본이 팔레스타인 문제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보다 더 적극적이다. 아시아에서 가장 적극적이다. 그것과 이스라엘이 좀 불편하고. 불편하죠. 네네. 근데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 숙박업소 주인이. 네. 근데 최근에 그 독도 망원 관련해서 중국이 요즘 독도는 한국 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스라엘은 한국 독도를 다케시마가 아니라 독도라고 불러준다면서요, 교수님? 제가 그 확신을 100% 못했습니다. 저 그렇군요. 다시 확인 한번 해야겠습니다. 다음번에 네, 한번 말씀해 네. 주세요. 아니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는데 예. 제 눈으로 확인을 못 해봐가지고. 그쵸. 또 네. 교수님이시니까. 네, 내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죠. 또 정확하게 섞여 있나. 그쵸.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괜히 또 누가 괜히 뻥깐 거 가지고. 왜 댓글에도 앞으로 달리니까. 네. 교수님, 호주에서 무슬림에 의한 총기 난사 살인 사건이 일어나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네, 저는 이제 그 파키스탄 사람인 줄 알았는데요. 일단 부자거든요. 아버지, 그러니까 인도 계통인 것 같아요. 전 파키스탄으로 처음에 나와가지고 파키스탄인 줄 알았는데 인도계 이주민, 오스트리아 이주민 부자 아들과 아버지가 아마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져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 14일에 본다이 비치에서. 호주 유명하잖아요. 가보진 않았지만 좀 많이 들어봤습니다. 본다이. 스펠링만 읽으면 본디인데 본다이라고 하더라고요. 본다이 비치에서 유대인들이 한우카 축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총기 난사를 해서 15명이 죽은 걸로 지금 나옵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진 인도인 출신이 인도인 출신 무슬림이 호주 사람이죠. 호주 사람이, 시민. 시민이 유대인 축제에서 유대인을 죽이려고 의도적으로 한 거네요. 그렇죠. 왜냐면 그게 유대인 축제가 뭐냐면 하누카라고 그러는데요. 하누카가 뭐냐면 그 뜻은 봉헌이라는 뜻이에요. 바치다. 그러니까 뭘 바치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이교도의 그 성전으로 바꾸는 거에 굉장히 분노한 유대인들이 봉기를 해서 기원전 167년에 봉기를 해서 기원전 164년에 예루살렘 여기 성전을 장악을 해요. 그래서 이제 되찾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느님께 다시 봉헌을 한다는 거예요. 바쳤다. 그래서 한우카예요. 근데 그날 중요한 상징이 촛대인데 성전을 밝힐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었는데 그걸로 8일 동안 불을 밝혔다. 기적이잖아요. 하루치의 기름으로 8일을 밝혔으니까. 그래서 촛대가 8개입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하나 있으니까 9개, 총 9개가 있는 촛대를 한 개, 그게 이제 메노라라고 그러거든요. 촛대를 메노라가 이 한우카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축제를 하고 보통 한우카는 크리스마스 앞에 와요. 그래서 저도 공부할 때 캐나다에 있었을 때 보면 TV에서 해피 한우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 크리스마스가 바로 앞에 있구나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크리스마스와 가까운 축제인데 여기 이제 축제 본다이 비치에서 사람들이 아마 기념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 이제 총을 쏜 거죠. 아니 근데 호주는 저 총기가 허용이 되는 나라가 총기 글쎄요. 그건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대량 난사 사건이 없었어요. 그거 어떻게 구했지 그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고 근데 이때 이 그 범인 중에 아버지 저도 비디오로 봤는데요. 그 뒤에서 이 사람이 목을 잡아가지고 총을 뺏고 제압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때 아들은 도망가가지고 저쪽에 있다가 이제 아들이 그 총을 쐈나 봐요. 이 사람 총을 2방에 총상을 맞았거든요. 그런데도 아무튼 총을 뺏어가지고 더 이상의 살해를 막았고 그래서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도 무슬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시리아에서 온 무슬림이에요. 2006년에 이주를 했으니까 시리아 내전 때 온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슬림의 테러를 막은 거죠. 야, 그러면 지금 본인도 총을 2발이나 맞아가면서 목숨을 걸고 무슬림의 유대인 학살을 막은 무슬림이 있었던 거예요? 네. 이게 정말 영웅적인 행위. 처음에는 네타냐후 총리가 이거 잘 몰라가지고 유대인의 위대한 저기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무슬림이죠. 유대인이 막은 줄 알았는데. 네. 야, 근데 이게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시리아에서 온 무슬림 분이잖아요. 네. 이게 저도 사건 났을 때 댓글 보니까 역시 이슬람 믿는 사람은 다 테러리스트, 다 이게 구제불능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무슬림 분이 막은 거죠, 영웅적으로. 네. 그럼 모든 이슬람은 테러리스트, 원리주의자로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의 크게 잘못된 편견이 맞나요? 그럼요. 잘못된 거죠.
왜냐면 무슬림들이 전 세계에서 크리스천 다음으로 많거든요. 그러면 다 다양해요.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우리가 극단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극단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알카에다, IS 같은 애들이잖아요. 얘네들을 우리가 뭐로 분류하냐면 살라피로 분류해요. 살라피는 뭐냐면 의로운 조상, 신앙의 조상들이라는 뜻이에요. 신앙의 조상이라는 뜻이 나오거든요. 신앙의 조상이 뭐냐면 이슬람이 처음 생기고 첫 3세대. 그러니까 무함마드가 있었고 무함마드와 그 사람들이 있었죠. 2세대는 무함마드와 그 세대를 따르던 사람들. 3세대는 무함마드와 그 세대를 따르던 사람들의 따르던 사람들. 이 3세대, 초창기 3세대, 7세기 공동체가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처럼 우리 살아보자. 할아버지, 아들, 손자 뭐 이렇게. 예, 그 순수했던 시대로 돌아가 보자. 지금 우리 너무 타락한 게 많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그 시대와 다른 부분을 막 잘라내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살라피라고 그러고 보통은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 근본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근본주의자들이 크게 우리가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첫 번째 그룹은 말 그대로 그냥 정치가 어땠던 간에 나는 지금 현재 정치가 다른 사람들이 뭐 독재라고 그러지만 그러지 마. 나는 지금 우리 통치자를 존경해. 난 통치자 거기 존경하고 그 사회에 대해서 아무 불만 없어. 나는 지금 내가 문제야. 내가 문제여서 내가 그 7세기처럼 못 살고 있는 것 같아. 나는 그래서 그걸 살도록 노력할 거야. 하루에 기도 예배도 5번 열심히 하고 뭐 열심히 하고. TV 같은 거 안 보고 막. 뭐 예를 들면은 굉장히 이 사람은 비정치적이죠. 또 정치적인 사람도 있어요. 나는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정치 시스템에 맞춰서 7세기처럼 우리나라를 이렇게 순수한 신앙이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 정치적으로. 이 두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네. 우리가 보통 근본주의자라고 부르죠. 근데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폭력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폭력적 극단주의예요. 이 사람들이 IS나 알카에다 같은 애들이거든요. 그럼 앞에 두 사람들은 나는 그렇게 바꾸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지 지금 누가 7세기로 살기를 원하겠어. 그러면은 그냥 나만 그렇게 하자고. 첫 번째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정치 체제로 해가지고 바꿔볼까? 하지만 평화적으로.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세 번째는 이건 또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사람들은 야, 나 걔네들하고 나 묶지 마. 니들이 보기에 다 같아 보여 그게? 같아 보여? 말도 안 돼. 걔네들은 이상한 새끼들이라고 쳐내는 거고요. 그 본다이 비치에서 이렇게 범인을 저질렀던 놈들은 이제 요 이상한 애들. 그 걔네들하고 생각이 같은 거죠. 근데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야 이거 직접 얘네들이 지령을 받았나?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현재는 경도됐다고 본 거고. 근데 이스라엘은 심상치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호주에 대해서 불만인데 야 호주 니네들 3개월 전에 니네 이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했지. 국가 인정하고 니네 그러면서 호주가 이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반유대인 감정이 많아져서 그래. 그게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야. 그 영향이 있어. 호주 니네 문제야. 그리고 이번 저렇게 사고 친 애들 분명히 이란이 뒤에서 있었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아무 근거 없어요. 아니야. 근거는 없이 그냥 추측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번 기회에 악용을 한다면 뭐 자기네 생각에서는 좋게 성용한다면 이게 우리가 가자 전쟁이 그냥 전쟁이 아니라 이게 이상한 놈들과의 전쟁이고 그러니까 우리 자꾸 비난하지 마세요. 이런 놈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쟁하는 거야 라고 활용을 한다. 그렇죠. 동정심을 더 늘리라고 그러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연설에서 반유대주의는 지도자들이 침묵할 때 퍼지는 암이라면서 당신들은 호주 정부를 말합니다. 호주 정부는 이 병이 퍼지게 놔뒀고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본 끔찍한 집단 학살이다. 라면서 호주 정부를 맹비난했는데요. 이스라엘이 바로 그겁니다. 네. 호주에게 적대적인 이유가 사실은 가자 문제 때문인 거예요. 3개월 전에 호주가 야 우리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할게. 그것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유엔에서 인정하는 거에 표를 던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 말고도 그 전에 영국이나 비롯해가지고 몇몇 영어권 국가들이 우리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전에는 인정을 안 했었는데 걔는 안 했었는데 이제 돌아선 거죠. 기분이 상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 이거 니네들 잘못된 결정을 했고 니네 잘못된 결정이 사람들에게 유대인들 나쁜 놈들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반유대 감정을 심어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뭐 극단적인 테러주의 IS 이념에 빠진 사람들이라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빠져서 그렇죠. 호주 정부 뭐 일부러 이거 허용한 것도 아니고. 그럼요. 빠져서 그런 거고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 팔레스타인 문제하고 이슬람 문제하고 연결시켜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좀 다른 얘기다. 다른 얘기죠. 팔레스타인과 이슬람은 다른 얘기인데 근데 이제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착시한 습관 생긴 거죠, 사실은. 근데 총기 난사범이 인도인이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근데 인도 사람 분들은 뭐 힌두교 믿고 이렇게 평화로운 분들인데 왜 어쩌다 이 이게 사람은 무슬림이죠. 인도에 무슬림 많습니다. 우리 남 PD님 인도에 무슬림 몇 명이나 있는지 아세요? 글쎄요 뭐 반반 뭐 있는 건가요? 2억이에요, 2억. 2억이나 최소 2억이 있어요. 있습니다. 야 진짜 많네요. 근데 신문에서는 뭐로 나오죠? 인도의 소수 무슬림으로 나오죠. 그리고 힌두교 국가. 힌두교 국가에서 사는 소수의 무슬림이라고 그러잖아요. 소수의 무슬림이 2억이 넘습니다. 우리 국민의 4배예요. 진짜 많네요. 네. 인도가 인구가 많긴 많네요. 네, 소수지만. 맞습니다. 네. 아니 근데 어쨌든 무슬림이라고 해도 어쩌다가 이렇게 극단주의, 테러주의, IS 이념에 이 사람이 빠지게 되는 건가요? 그 아빠들이. 그러니까 종교적인 사상을 받아들이기 나름이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 사상이 제대로 된 이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제대로 된 이슬람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무슬림들도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른 무슬림들도 다 이상한 놈들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른 자기 생각을 따르지 않는 무슬림은 이상한 무슬림들이고 역사 속에서 찌끄러기가 옆에 붙어 있는 이상한 걸 믿는 애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야말로 순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내가 믿는 형태가 가장 순수한 형태다. 그럼 어느 종교에든지 이 극단주의는 있어요. 어떻게 표현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폭력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교수님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청소년이 이슬람 국가 가담을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져서 건너갔다고 하셨네. 무슬림 극단주의가 우리 일반인들을 공략하는 방식은 뭔가요? 우리나라는 사실 안전지대예요. 그렇게 퍼지게 했는데 김군 같은 경우에는 독특한 케이스죠. 원래 혼자만 놀던 친구고 외톨이로 자랐던 친구고 그러면서 잘못된 정보를 받아가지고 강력한 선한 의지를 행사한다고 간 건데 아주 드문 케이스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슬람의 극단주의가 자리 잡을 만한 그런 환경은 한국 사람들한테는 없고요.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은 한국 사회에서 좀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한국 사회에서 뭐 박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아주 이상한 무슬림이 있다면 몰라도 한국에서는 그런 케이스는 별로 없고 주로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전에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거 없는데 그전에 이제 우리가 한번 놀랬던 게 한국에서 노동자로 있었던 사람인데 나중에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우즈벡 사람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과거에 IS하고 가담하는 뭐 그런 게 있었다.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독특한 케이스들이고요.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적어도 극단적인 이슬람이 자리 잡기에는 토양이 안 좋은 나라죠. 우리한테 좀 안전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중동 국가들 중에 정권을 잡고 있는 권력자들 혹은 그 정권을 잡기 위해 민중을 이용하는 권력이 이슬람 극단주의를 이용하는 시기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동 국가들은 왕정 국가들은 전부 다 그런 걸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정권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일반인들 중에서 종교적인 그 감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사람이 이거를 정치적으로 자기 종교를 이용해 먹을 때는 이런 극단주의가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슬람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현재 많이 보이기 때문에 왜 많이 보이느냐? 다른 얘기하면은 많이 보인다는 얘기는 이쪽이 정치적 불안전한 얘기고 외세 개입이 많다는 얘기예요. 중동 외세 개입이 많잖아요. 예,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투쟁의 일환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독립운동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자유운동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18세기, 19세기에 러시아의 지배하에 싸우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샤밀이 이끄는 좀 카프카스 지방에서 샤밀이 이끄는 수피 군단도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 우리가 수피 하면은 굉장히 평화로운 건데 이 사람들은 직접 무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어쨌든 좀 중동이 외세의 개입도 많고 되게 근대사에 많고 영국, 프랑스 식민지도 되고 뭐 이렇게 지금도 정권이 이게 참 민주화나 경제 성장이 불안정하니까 왕정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좀 불특정 다수를 공격하면서 권력을 잡기 위한 혹은 이용하기 위한 그런 토양이 지금 남아 있는 거네요. 그럼요. 예를 들면 지금 시리아 정권을 잡은 HTS 있지 않습니까? 걔네도 IS입니다. 알카에다예요. 알카에다 똑같은 애들이에요. 그런데 국제사회는 얘네들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전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전보다 괜찮아지겠지 하고 그냥 봐주는 겁니다. 속아내야죠. 못 속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번다이 비치에 사는 애들은 속아낼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집단을 해가지고 힘을 해가지고 그 세력을 잡으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되겠어요. 얘네들이 자리를 잘 잡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다 보면 정권도 잡을 수 있고 나라도 이끌 수 있고 모든 나라 들어와서 악수도 하는구나. 우리한테 군대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미국도 와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나하고 손을 잡고 백악관에서 악수하고 백악관에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회의하고. 그러니까 저는 내가 봤을 때 본다이 비치에서 죽인 애들하고 지금 시리아에서 정권 잡은 애들은 차이는 없어요. 똑같다. 근데 위치가 다를 뿐이다. 위치가 다를 뿐이에요. 이게 또 서방에서 많이 해봤는데 잘 못한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뭐 독재고 IS고 그냥 신경 끄고 알아서 살라고 냅두는 게 좋겠다. 돈 만들고 안 바뀐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끝까지 응징을 못 한다는 얘기죠 국제사회가. 그러니까 본다이 비치에서 애들이 생각이 지금 시리아에서 정권을 잡은 HTS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근데 한쪽은 정권을 잡은 거고요. 한쪽은 정권 잡은 거 개인적으로 하다가 지금 잡힌 거고. 그러면 앞으로 이걸 보면은 시리아를 보면은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어이씨, 우리 또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해야겠다. 성공하면 바뀌는 거야. 그리고 국제사회도 인정하네. 그럼 시리아 문제가 또 이대로 가면 저기서 또 이제 전사들이 키워져서 또 불특정 다수 테러하고 다닐 거란 꾸에서 그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교수님 지난번 시간에 이제 이슬람의 결혼 문화 이야기하면서 어쩌다 보니까 곁다리로 중국인들이 한국 와서 똥 쌌다. 경복궁에 그 얘기 하다가 이제 댓글 보니까 아니 와 교수님 무슨 말씀이에요? 한국인들은 적어도 남들 보는 그런 문화재 같은 데서 길거리에서 똥 싸진 않습니다. 몰래 어디 풀숲이나 안 보이는 데 가서 정 급할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뭐 소변 정도 침은 뱉는다 솔직히 한국인들도 지금도. 근데 중국 정도는 아니다. 왜 자꾸 한국 깎아내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죽을 죄를.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우리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은 굉장히 넓고 발전 속도가 뭐 지역마다 차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현상도 일어나죠. 저도 답답한 거 많습니다. 중국 관광객도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이런 거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은 이해는 가겠다. 이해는 간다. 그 얘기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제가 어렸을 때 본 대한민국과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지금 대한민국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이에요.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댓글 열심히 봤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우리나라 한국인들은 길거리에 똥 싸지 않았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아니 우리 동네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 그러니까 시골인 분들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 얘기는 우리나라는 사실 박정희 대통령 이때 이후로 급속도로 경제 성장하는데 전 국토가 같이 올라왔잖아요 경제력이. 그렇죠. 작은 나라니까. 작은 나라니까. 근데 중국은 지금도 막 저기 시골 농민공들은 정말 극빈하게 살고 막 문명하고 떨어져 있고 반면에 저기 동부 해안가는 막 휘황찬란한 삶을 살잖아요. 한국에 오는 관광객들 수준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는 그럼요. 말씀이세요? 예, 손 차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공중 화장실 가기 힘들었어요. 공중 화장실 가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강남 고속터미널 같은 경우에도 화장실에 50원씩 돈을 받았어요. 5원인가 돈 받고 들어갔는데도 그렇게 깨끗하진 않았어요. 돈 내고 갔는데도 그래요. 돈 내고 그런데 이제 그게 86년 아시안 게임, 88년 올림픽 하면서 완전히 달라진 거죠 대한민국이. 근데 댓글에도 그거 있어요. 아니 중국도 아시안 게임 올림픽 하지 않았냐? 우리가 86년, 88년 올림픽 한 다음에 바로 깨끗해진 거 아닙니다. 우리도 좀 시간 걸려요. 네, 시간 걸렸습니다. 근데 중국이 근데 좀 심하긴 한 것 같은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딴 나라에서도 문화재에 막 낙서하고 고성방 가지고 그 차이니즈 비키니라고 그 맨날 남자 아저씨들 이렇게 배 나왔는데 배 까고 막 그냥 런닝 입고 다니고. 중국인들은 왜 그러는 겁니까? 의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지난번에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그 중국의 관광객으로 모인 사람들이 지하철에 앉아 있는 모습이 참 가관이더라고요. 말로 표현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좀 이해해 주려고 해도 보통 외국 나가면 좀 그 나라를 이렇게 존중하려고 하다가 좀 실수로 나오는 거랑. 그러니까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겁니다. 그 나라 교육에 문제가 있는 거죠. 중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교육에 문제가 있었는데 중국도 그런 게 계몽이 안 된 거예요. 우리는 또 국민들이 계몽을 하면 잘해요. 이거 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은 말 있잖아요. 후진국 국민으로 취급받는 게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때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욕먹는다 해가지고 안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런 의식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집단 의식이 더 강한다는 느낌도 들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욕하겠지 뭐 그런 거에 생각. 나라 망신이지 이런 얘기 생각하죠. 나라 망신이에요. 근데 중국 그런 거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게 중국이 좀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중국도 같은 유교 문화권이니까 되게 셌을 수 있는데
공산주의를 거친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중국에서 이렇게 의로운 행위를 하거나 이렇게 뭐 다치거나 이런 사람들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이 살인범으로 몰리고 막 이러면서 남 일에 아예 신경 쓰지 말자 뭐 이런 문화가 되게 세졌다고. 근데 제가 요즘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중국이 왜 그렇게 됐을까? 중국이 사실은 동아시아에서 제일 앞선 나라였거든요. 지금 일본이 앞선 게 일본이 앞서고 뭐 이 동아시아의 질서가 깨진 건 불과 200년이 안 된 일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왜 이렇게 망가졌는가 보면 그 문화혁명의 영향이 크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마오쩌둥 때 문화를 다 파괴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해서 죽이는. 네, 그러니까 거기가 많이 무너졌고 중국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중국 사람들이 그 전에 보면은 기록들에 보면 한국 사람들보다 뭐 안중근 의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중국 수십억 사람들이 못한 일을 안중근 의사 혼자 했다는 것처럼 그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들이 좀 있어요. 우리 한국인들이 중국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중국을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걱정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잘 이해 못하는 그 중국이 이제는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시대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봐야 될 얘기입니다. 똥이 문제가 아닙니다. 똥이 문제가 아니라 네. 지금 중국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거를 지키기가 어려워요. 예, 이제 우리가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중동 쪽이나 이렇게 외교도 많이 가시고 많은 분들 만나실 때 그게 해가 갈수록 느껴지시나요? 이건 느껴지죠. 길거리에 있는 차, 중동에 있는 차들만 봐도 중국 차로 다 이제 바뀌고 있고 이 올해 우리가 BYD가 들어왔잖아요. 네. 올해 5,000대 팔렸다는 얘기예요. 첫 해에 5,000대가 팔린 차가 없대요. 아 진짜요? 수입차가. 수입차가. 네. 내년에 더 팔릴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과거에 일본이 90년대 초에 이제 우리나라가 90년대 초부터 2000년대까지 약진할 때 한국 하면 저렴한 물건 뭐 가성비, 기술력의 일본 이러다가 지금 우리나라한테 많은 부분이 산업이 역전당했잖아요.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중국 물건을 볼 때 기술력은 안 되고 그냥 값만 싼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라니까요. 많더라고요. 아니 지금 저 로봇 청소기요. 로봇 중국 거잖아요. 우리나라 아마 로봇 청소기 시장은 중국이 다 장악하고 있걸요. 맞습니다. 상당 부분이 장악당했죠. 저는 삼성 거 쓰거든요. 삼성 거 쓴 이유가 보통 우리 집에 대장께서 두 가지 때문에 쓰셔요. 정보 나가는 거. 네, 애프터 서비스. 두 가지 아니면 만약 그 두 가지가 만약 충족된다면 한국 사람들 전부 다 로봇 쓸 겁니다. 차이가 너무 나니까. 실제로 로봇 청소기 하면 제가 4년 전인가요? 로봇 청소기를 제가 사려고 했는데 국내 거랑 중국산이랑 제가 비교를 했었거든요. 근데 기술적으로 그때 굉장히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게. 그래서 저는 그때 우리나라는 이거 비싼 이렇게 미니 청소기가 비싸니까 그거 팔아먹으려고 하나 했는데 굉장히 기술력이 지금도 아마 그 중국이 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그런 이슈 때문에 그러니까 기술자가 우리가 300명이 달라붙어서 만드는 거를 걔네들은 3,000명이 만드는데 어떤 제품이 더 좋게 나오겠습니까? 이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못된 애들, 이상한 애들이라고 지금 똥 이상하게 싸는 애들 그게 지금 화두가 될 게 아니고요. 예, 우리보다 훨씬 잘 살게 되는 세상을 보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설계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과 미국의 경쟁 관계 속에서 힘든 나라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라든지 일본 그리고 뭐 독일 다 그렇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소위 말해서 기술 중견 국가로 같이 힘을 합쳐서 좀 같이 협력해 보자. 그래서 이 거대한 이 장애물 이 두 개를 부딪혀가지고 깰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피해서 이들을 이용해서 피해서 이렇게 해보자라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럼 이게 중동을 보면 정치 체계나 어떤 그 사회 체계나 이런 게 이념이 다른 국가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중국이 과거에 선진국이었다가 최근 뭐 한 200-300년 사이에 많이 몰락을 해서 우리나라한테까지 막 무시받는 처지가 됐었는데 지금 다시 굴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면 사실 그래 뭐 친하게 잘 살자. 그리고 너네 잘 살게 됐구나. 뭐 이러면 되는데 지금 체제가 지금 다르니까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중국은 권위주의 체제죠. 공산주의는 더 이상 아니고 권위주의 체제고 그다음에 일당 독재 체제인데 중국이 좀 세련돼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이제는 하도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 조금 말을 아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 같이 바로 옆에 있는 나라들은 중국이 불편하죠.
아니 그 다카이치 총리한테도 뭐 목을 썰어버린다고 아니 불에 타 죽는다 그러니까 뭐 참 영사 따위가 지금 총리를 그러니까 말이 안 여기는 되죠. 이게 안 되는구나 말이라도 점잖게 하고 뒤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못 참는 거잖아요. 그럼 뭐 결국엔 세지면 꿇어 아니면 죽을래 뭐 이럴 것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자기들이 왜 영향력을 몸값에 맞게 못 받느냐 그걸 깨닫겠죠. 중국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주변에서 불안하게 보는 거죠. 근데 그것도 불안하게 보는 것도요. 주변 국가들입니다. 멀리 가면 그거 안 보여요. 왜냐면 중국을 잘하는 나라는 주변에서 오래 같이 살던 사람들이 알죠. 멀리 있던 애들은 몰라요. 그 인식 차이가 이렇게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저 남미나 아프리카나 유럽에선 중국에 대한 우호도가 우리나라는 뭐 미국이나 일본, 뭐 호주 이런 데보다 훨씬 높더라고요. 제가 2021년에 UAE하고 회의를 했잖아요. 근데 그 두바이 사람들인데 중국과 협력을 많이 하길 원했던 거예요. 중국 우리한테 알고 싶어가지고 우리한테 계속 물어보는데 우리 입에서 좋은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 무서운 애들이야. 그 함부로 투자 받았다가는 큰일 날 수 있어.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우리 알고 있는 거를 잘 얘기를 해주면서 그 결론은 그거예요. 중국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말은 별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중국을 겪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겪어본 나라들은 중국에 대해서 이 생각이 이렇게 갖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때 한국에서 주 이스라엘 대사인 아키바 대사가 있거든요. 토로 아키바라는 대사하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미국인이거든요. 원래 미국에서 23대까지 살았고 그다음에 이제 대사가 그 이스라엘 외교관이 된 건데 그분 진짜 재밌는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친미 국가인데 이스라엘은 중국을 잘 아는 것 같느냐? 모른대요. 이스라엘도 모른다. 이스라엘도 중국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친미 국가인데 예. 미국이 그렇게 중국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른대요. 그래서 이 미국의 반대에도 미국이 준 무기를 중국에다 팔려다가 미국이 그러면 원조를 끊어버린다고 그래가지고 못 팔았대요. 그렇게 모른대요. 왜 팔면 안 돼?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기술이 넘어가잖아요. 근데도 그걸 팔아먹으려고 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더 깊게 생각 안 했다는 거죠. 근데 미국이 하도 쪼이고 막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좀 조심을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분 뭐라는 데서요? 영국은 알 것 같냐? 모른다 영국도. 그럼 전 세계에서 중국을 가장 잘하는 나라는 자기가 봤을 때 세 나라래요. 어디겠습니까? 한국, 일본, 북한인가? 아니야. 러시아인가? 아니 북한이니까 얘기 안 하고 한국, 미국, 일본. 한국, 미국, 일본. 예, 한미일. 세 나라 외에는 중국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한국과 일본은 계속 경험을 해왔잖아요. 우리는 싫어도 바로 옆에 있으니까 어떡해. 미국은 이제 경쟁하면서 겪어본 거고. 전 세계가 중국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 생각하는 건 다르다. 그 현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교수님 그러면 이제 또 그 한문 박현도 교수님은 친중학자다. 친이란 학자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균형 잡힌 시각이나 혹은 너무 막 이렇게 반중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그 서방 중심의 시각만 가지면 우리나라가 생존이 어렵다는 얘기하시면 그런 댓글이 달리곤 하는데 속 시원하게 오늘 시간을 가졌으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제일 중요한 나라입니다. 저는 진짜 뼛속같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생각하는데요. 저기 이란 장학생 아니시죠? 아유, 간첩 아니죠? 뭔 간첩 소리 하고 아니죠? 있어요. 뭔 소리. 돈 받은 거 없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와 있어요. 절체절명이에요. 네,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이거 지금 중국의 부상이 뼈속 깊이 들어와요. 요즘 물건 하나 사보세요. 다 메이드 인 차이나죠? 근데 예전에 메이드 인 차이나는 딱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게 티가 났어요. 싸구려 그냥 별로 안 좋아 보였는데. 포장지도 그렇고 박스도 그렇고. 근데 요즘 봐보세요. 요즘 그런 물건이 갈수록 줄어들어요. 좀 더 세련되고 이거 중국에서 만들었어 이런 게 나올 정도의 디자인이 나오기 시작해요. 자동차 봐보세요. 제 자동차 아마 이거 시청자 보시는 분들은 제투어라는 차를 한번 봐보세요. JETUOR인가 그래요. 제투어. 이거 중국차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국차만 아니면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그냥 찝차 기가 막힌 찝차예요. 가격은 저렴한데 당연히 저렴하겠죠. 성능 좋고 멋있고. 근데 그게 카타르의 수도 도하라든지 두바이 막 엄청 굴러다녀요. 그래서 처음에는 랜드로버나 랭글러에서 새로 만든 차인 줄 알았어요. 딱 보는 순간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카타르하고 도하는 그 잘 사는 나라에서 중국차를 그렇게 타요? 사람들이? 네, 차요. 좋으니까. 좋고 그다음에 싸고. 싼데 좋은 게 최고죠, 사실. 그렇죠. 그리고 고장 나면 버리고 새로 산다. 이제 그거는 이제 독일차는 그런 거를 이제 장인 정신은 못 따라가지고 어째 싸고 좋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퍼스트 카는 독일이나 일제는 미국 차를 사고 세컨 카를 한국 거 살까 하다가 중국 거 살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국 거였는데 이제는 경쟁이다. 그리고 고장 나면 새로 사면 되지 뭐.
안 비싸니까. 근데 이제 좀만 있으면 이제 그것도 비싸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품질로 승부하겠죠. 근데 제투어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저는 진짜 디자인만 보면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진짜 원하는 차가 그런 스타일 차거든요. 제투어가. 한번 시청자 여러분 봐보십시오. 중국 차들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정말 많이 그 우리나라보다 앞서일 수 있다는 얘기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는 또 비판하는 분들이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우리 중국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중국 똥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중국 똥 얘기할 때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중국이 10억이 인구라고 하면 9억이 똥 싸면서 난리를 쳐도 1억이 정신 차리고 하면 그 나라 발전하거든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발전하고 난 다음에 생활 수준 거기에 따라가면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9억 명이 참 미개하다고 욕하지만 그 1억 명만 제대로 정신 차리고 있으면은 우리는 5천만이니까 그쪽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고 5천만이 5억, 50억의 힘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마 제가 오늘 가끔 생각하는데 아유 우리 단군 할아버지께서 이 땅을 지정한 거는 야 너네 평생 신경 쓰면서 살아. 외교를 잘해야 돼. 신경 쓰면서 살아야지 잘 사는 거야. 그거 하라고 여기다 갖다 놓은 것 같아요. 딴짓 할까 봐. 교수님 그러면은 우리가 그럼 이제 중국의 부상은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반중만이 답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요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거대한 두 나라가 있잖아요. 미국과 중국. 여기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나라들이 한국, 뭐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에요. 예전에는 독일, 프랑스가 우리보다 선진국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같은 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견급 취급받더라고요 예. 요즘은. 테크 미들 컨트리예요. 테크 미들 컨트리즈. 그러니까 여기 기술 중견국. 이들이 협력을 하는 겁니다. 둘이서 셋이서 협력, 다자 협력을 하면서 요 거대한 똥덩어리들을 피해 다니는 거죠. 그 피해 다니는 거 영어로 하면 work around잖아요. 네. 그래서 work arounding을 해야 돼요. 가급적 부딪히지 않고 우리 이익을 지키면서 협력할 땐 가끔 협력하면서 그러니까 이걸 적대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술의 경지에 줄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지금 저 모든 나라들이 지금 다 그런 똑같은 생각입니다. 다 같은 상황이다. 예, 같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금 일본의 다카이시 총리가 대만 유사시에 군대 개입하겠다는 발언을 굳이 할 필요는 없었잖아요. 할 필요 없-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전쟁 개입하더라도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는데 이제 했다가 지금 어려운 곤경인데 그게 이게 정치인들이 바보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그런 말 하지 않으면 돼요. 굳이 그걸 고백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그런 말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지도자가 그런 말하면 나라 전체가 난리거든요. 그리고 진짜 위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란도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 이 발언 몇십 년 전에 하고서 지금 주구장창 그것 때문에 욕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그 발언도 아니고 정확하게 하면 지도에서 지워본다는 표현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의역이 돼가지고 난리가 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빌미를 줄 바를 아예 안 하는 게 낫죠. 그렇죠. 아예 그냥 뭐 잘 대화해보겠다 이러고 끝냈으면 될 건데. 네. 그래서 정치인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교수님 저희 끝으로 웅달 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국제사회가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갈 길이 입지가 더 줄어들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주변을 살펴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 좀 닥쳐 있는 거거든요. 정부, 정치인, 우리 모두가 정신 차려서 이런 난국을 좀 이끌어가는데 우리 웅달 책방에서 좋은 생각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박현두 교수님과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